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URDG 758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청구보증 통일규칙이고요. 여기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잘 나오고,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양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조 가서 보시면 그 정의가 나와 있게 되죠.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적용, 저희 URDG 758에 대한 적용 규정이 나와 있게 되는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URDG라고 하는 것들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규칙이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앞에 보셨던 뭐 신용장 통일규칙, 그 다음에 저기 대금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그 다음에 추심 통일규칙 봤던 것처럼 규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것을 준거한다는 준거 문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임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나라의 강행법하고 이렇게 서로 충돌이 발생하는 게 있다 했을 때는 그때는 특정 국가의 법률이 우선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서로 간에 합의해서 특정 내용들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URDG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준거하기로 되어 있는, 그쵸, 준거하기로 명시적으로 표시하게 됐을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청구보증과 구상보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청구보증, 구상보증. 한번 간단하게 거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인 거래가 있겠죠. 뭐 기초계약이라 부르는 것이 있겠는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보증을 요구하는 것들은 무역 거래를 말을 하기보다, 무역 거래하는 것들은 저희가 물품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무역 외의 거래 있죠. 영역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들, 뭐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행을 보증한다거나 뭐 직을 보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역 외의 거래라 말을 썼을 때요, 단순하게 수출자, 수입자라고 말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요. 이 둘이 기초계약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떤 특정 계약에 따라서 누군가가 보증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보증하게 됐을 때 이 채무자가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의 이제 보증을 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를 수익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증을 의뢰한 자이기 때문에 보증 신청인 또는 보증을 의뢰한 사람, 보증 의뢰인이라고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증은행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를 수익자로 하여금 이제 보증을 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증은행이 직접적으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자가 여기 채무자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국가에 있는 그 은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나라에 있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참 어려운 시절에 잘 못 살 때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하게 돼서,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뭐 어떤 저희가 이제 보증을 반대로 해주고 상대 국가에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잘 모르는 나라에서의 은행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특정 어떤 은행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은행 말고 별도로 이제 채권자, 나와 있는 수익자가 위치하고 있는 다른 은행, 특정 은행에게 이렇게 보증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증을 의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보증을 하는 은행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증은행이 될 수가 있겠죠. 보증은행은 여기 나와 있는 수익자를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어떤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대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보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봤을 때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보증과 그다음 그러니까 구상보증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은행을 저희가 하는 방식을 보증 또는 청구보증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쵸, 말 그대로 청구를 하게 됐을 때 보증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청구보증을 하는 사람에게 또 요청한 사람이 있던 거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구상보증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때 보증하는 방식을 구상보증이라고 말을 써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은행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지금 URDG는 청구보증이나 구상보증이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되, 구상보증에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되, 다만 청구보증이나 구상보증에서 이를 달리 변경하거나 배제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규칙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내용들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B항이고요. 자, 구상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보증이 URDG에 준거하도록 발행된 경우 구상보증에서 URDG를 배제하지 않는 한 구상보증에도 URDG가 적용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단지 구상보증이 URDG에 준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보증에 URDG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청구보증과 구상보증을 생각했을 때 이 청구보증이 사실은 메인이 될 것 같죠. 청구보증이 메인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지금 구상보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청구보증이 구상보증보다도 이제 적용되는 규칙이 우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청구보증에서 만약에 URDG라고 하는 청구보증 통일규칙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준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것도 같이 그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구상보증에서 URDG 758을 준거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거랑 독립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 청구보증이 URDG 758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또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구상보증 자체가 청구보증을 기초로 해서 된 거잖아요. 그쵸? 청구보증이 있기 때문에 구상보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청구보증이 더 우선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보겠습니다. D항 가볼게요. D항. 지금 뒤에 보니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여기 뭐 버전 나와 있어요. 1992년 버전하고 2010 버전 나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자, 그 다음에 이번 2조고요. 2조에 가보니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 같은 경우는 저희 앞서서 보셨던 저희 신용장 통일규칙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드바이징 파티 나와 있고요. 애플리컨트 나와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뭐 인증을 포함해서 여기 베네피셔리, 수익자, 뭐 영업일, 뭐 비용, 뭐 일치하는 제시, 뭐 이런 부분들 쭉 나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구상보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상보증은 그 명칭이나 표현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상보증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청구보증이나 다른 구상보증을 발행하도록 의뢰하면서 그 타인에게 행하는 서면된 확약으로서 그 타인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되고 그 구상보증상 일치하는 지급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확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보증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건데 구상보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거래 형태에서는 청구보증을 의뢰하게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보증은행한테, 즉 청구보증은행한테 여기 있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이제 청구보증을 하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행이 껴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 은행이 청구보증하는 은행이 아니고 구상보증을 하는 은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상보증, 청구보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상보증, 뭐 청구보증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청구보증이나 다른 구상보증을 발행하도록 의뢰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구상보증인 나와 있어요. 구상보증인은 보증인이나 다른 구상보증인을 수익자로 하여 구상보증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자를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증이라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증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독립적인 보증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적인 보증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구상보증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를 구상보증인 이렇게 불렀다면 이 사람을 그냥 보증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표현을 보증인 이렇게 말을 쓰면 여기는 구상보증인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상보증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채권자, 즉 수익자를 가지고 수익자에게 보증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보증인에게 그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여기 보증인이 이제 서류 제시하고 보증을 요구하면 대금 지급 요구하면 그때 지급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증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증이 추가로 있다고 그 구상보증이 또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 구상보증인을 수익자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요, 이제 디맨드 개런티 나오죠. 또할 개런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구 보증 또는 그냥 보증이라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보증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익자에게 이제 수익자가 일치하는 어떤 보증서를 제시하게 됐을 때, 일치하는 지급 청구를 하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가볼게요. 일단 넘겨보시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뒤에 저 볼 게 뭐냐면 이제 만료 사건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만료 사건. 여기 보니까 이제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거죠. 만료를 하는 것들은 내가 이제 보증 기간이라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보증이 만료됐다는 것은 지급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렇게 일체하는 제시, 누군가가 이제 제시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료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즉시 또는 그 후에 일정한 기간 안에 보증 조건에 따라 보증에 만료를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건은 오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A랑 B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건의 발생을 표시하는 보증상 명시된 서류가 보증인에게 제시된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Specified in the guarantee as indicating the occurrence of the event is present to the guarantor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관련된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그 말인즉슨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건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B항에서는요, 지금 별도의 서류가, 그러니까 보증서에서 별도의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때 보니까, 뒤에 쭉 가보시면은, 이제, on rec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록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료 사건이라는 것들은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요.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별도의 명시된 서류가 있었다면, 그렇죠. 다르게 말을 쓸게요. 서류가 명시됐다. 서류 명시를 한 것이 있다. 제시해야 되는 서류를 명시한 것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명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그 명시된 서류가 이제 제시가 됐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명시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기록에 따라서 이제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여기서 서포팅 스테이트먼트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서포팅 스테이트먼트.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보강진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강진술이 뭔지는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거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보증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독립보증을 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보증. 독립보증이 뭐냐면은 원래 일반 보증은 그거죠. 일반 보증이라는 것들은 원래 원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2차적인 어떤 보증의 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 채무에 따라서 내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독립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원 채무자와 별개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원 채무자가 이제 별개로 그건 상관없이 독립보증에서 요구했던 서류가 있을 거예요. 보통 경우에는 그거죠. 어떤 그 그러니까 수익자의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진술서 같은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지금 상대방이 지금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 나타내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보강 진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익자의 어떤 별도의 어떤 진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강 진술이라는 것들은 이러한 어떤 그 채무가 이제 이행되지 않았던 거 있죠.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죠?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진술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있는 거냐면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보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대금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를 이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내가 의도로 갖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증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 무분별한 어떤 이렇게 청구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보강할 수 있는 진술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조 보니까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해석 같은 경우도 저희 앞서서 쭉 봤던 부분이죠. UCP 600을 생각해 보셔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게 있었고, 거기 가 봤더니 어떤 뭐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를 포함해서 뭐 저희 날짜 계산할 때 봤을 때도 이렇게 뭐뭐는 제외하고 뭐뭐는 포함하고 라고 나오는 게 있었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하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퍼스트 F하고 세컨드 F 나눠가지고 이렇게 절반씩 이제 1일부터 15일, 뭐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브런치가 나와 있어요. 브런치즈 오브 개런트라 써 있는데, 그거 나왔던 거죠. 저희가 신용장 통일규칙 상에서도 이제 같은 지점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에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증자의 지점 같은 경우에, 보증의 지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서로 독립적인 어떤 그 독립체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C항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자서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요건은 하나의 전자서류의 제시가 있을 때도 충족이 된다고 나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 EUCP라고 하는 것을 보진 않았지만, EUCP라는 것들이 저희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자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전자문서죠,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퇴색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종이문서 같은 경우는, 종이문서는 거기 위에 뭐 용지 자체를 이제 원본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장을 찍을 때도 이렇게 뭐 별도로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원본과 사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보다는 이것이 인증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서류 발급했을 때 그 발급 기관에서의 어떤 유효한 어떤 뭐 서명 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QR코드라든지 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인증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자체가 원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저희 졸업증명서 떼보시면 이게 매번 새로 인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최초에 발급한 것만 원본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발급할 때마다 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자문서라는 것들은 이게 원본과 사본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본을 요구하든 사본을 요구하든 하나의 어떤 전자 제시만 있으면 충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항을 가서 보시면은 저희 봤던 거 나오죠. 뭐 from, to, until, 뭐 till, 뭐 between, 뭐 include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시면은 뭐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뭔지를 말해 봤더니 지금 스타트, 그렇죠, 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의 시작과 끝을 정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의 시작이나 종료일 또는 존속 기간 결정을 할 때 밑에 나와 있는 from 등과 같은 그런 용어가 사용됐을 경우는 요거는 해당 일자를 포함한다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before라든지 after 같은 경우는 그 날짜를 제외한다, 언급된 날짜를 제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항 가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퍼스트 클래스, 뭐 앨론, 뭐 퀄리파이드 이런 거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 앞전에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신용장 통계규칙 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서류를 발급할 때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기 유능한, 뭐 저명한, 뭐 이렇게 자격 있는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만 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한 명 빼고 다 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게 뭐냐면은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beneficiary or 또 applicant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수익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의뢰했던 보증 의뢰인 이 둘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 4조입니다. 발행과 효력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저희가 앞서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UCP 600 같은 경우에도 신용장을 발행했을 때부터 그에 따라서 이제 독립적인 그런 취소 불가능한 대금 결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은 보증인의 통제를 벗어난 때부터 이제 발행된다고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은 발행이 되면 취소할 수 없고 이는 그러한 취지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취소라고 하는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취소다라고 취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때 말하는 취소라는 것들은 일방적인 취소를 말을 하는 것이죠.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의 어떤 일방적인 취소라고 하는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항을 가보니까요. 지금 수익자가 나오는데 수익자는 보증의 발행 시, 그렇죠? 발행 시부터 또는 보증의 규정에 따른 그 후의 시기나 사건 시부터 지급 청구를 이제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From the time of issue라고 돼 있고 어디 보시면은 이제 such later time or even as the guarantee provided 써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급 청구를 한다는 것은 그렇죠? 채권자가 여기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거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겠지만 이때 발행하는 이 보증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보증이라 하는 것들 보시면은 보증이 발행되고 나서부터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이 보증서라고 하는 것들이 뭐 6월 1일자로 발행이 됐는데 여기 나온 지급 청구가 2월 1일 이후가 아니라 뭐 5월 말이었다.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보증서를 발행했을 때부터 이렇게 취소 불가능한 효력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이렇게 지급 청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급 청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런 효력이 발생되고 나서부터죠. 보증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것이 생겨야 하는 것이지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발급해 놓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만료 일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날짜가 되는 것이고, 만료 일자가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경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이렇게 만료 사건이라 부르는 어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그때 이제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5조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것들은 지금 5조와 6조는 저희 앞서서 봤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UCP 600 생각해 보시면은 UCP 600에서의 저희 제 4조랑 5조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4조가 뭐였냐면 독립성이 나온 게 있었고 5조에서는 추상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것들은 다른 어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보면 신용장 같은 경우에도 신용장 거래와 다른 거래하고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보증이라는 거하고는 다른 어떤 기본적인 계약, 뭐 그 밖에 다른 계약이 있다 했다 하더라도 그거랑 이거랑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기존의 계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독립적으로 보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는 서류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게 됐을 때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다른 거랑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조입니다. 보증은 본질상 그 기초계약, 기초관계와 발행신청, 으로부터 독립되고 보증인은 어떠한 면에서도 그러한 관계와 관련이 없고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립성이라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B항이고요. 자, 구상보증은 본질상 보증, 기초관계, 발행시청, 이와 관련된 다른 구상보증으로부터 독립되고 구상보증에는 어떠한 면에서도 그러한 관계와 관련이 없고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구상보증을 한 것은 사실 청구보증 또는 보증을 전제로 그죠? 이걸 수익으로 해서 한 거였는데 얘가 지금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 것처럼 구상보증도 청구보증하고도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청구보증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구상보증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 이거랑은 이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때 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건 다 독립보증 형태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보증이라는 것들은 나중에 저희 보겠지만 보증 신용장이라는 것과 되게 유사한 거라 보면 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화환신용장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무조건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독립보증도 이 보증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그냥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 영향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구상보증은 앞에 나왔던 다른 구상보증, 그다음 청구보증하고도 이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관계는 이제 독립적인 걸 알겠는데 얘랑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그게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6조로 가보겠습니다. 6조는 되게 간단한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추상성이라는 것들은 서류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 밖에 물품이라든지 어떤 의무 이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조 가볼게요. 비서류적 조건입니다. 비서류적 조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에서 UCP 600을 할 때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보증은행으로 생각했을 때 나에게 지금 보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왔을 때는 대금 결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대금 결제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지금 거기 안에서 특정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 특정 조건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앞서 신용장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그것을 무시하는 걸로 나오겠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제시가 안 된 것으로 봐서 그냥 무시를 하는 걸로 가는 게 있거든요. 이 보증신용장 여기 나온 독립보증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시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갈 수 있겠는데 다만 독특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앞에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만료사건 같은 경우에도 명시된 서류가 없을 때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기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서류적 조건 같은 경우는 명시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던 건데 다만 명시된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내용 볼게요. 자, 보증에는 일자나 기간 경과 이외의 당해 조건이 준수되었음을 표시하는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어떠한 조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비서류적 조건이죠. 조건만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증에서 그러한 서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보증인 자신의 기록이나 보증상 명시된 자료로부터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루고 그 조건을 무시한다. 다만 보증에서 명시되어 제시된 서류에 나타난 정보가 보증에 담긴 정보와 상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되어 제시된 서류에
나타난 정보가 이와 모순되는 게 있다 했을 경우는 그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저희 앞서 봤던 건 똑같은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앞선 한번 그 화환신용증을 기초로 제가 그 말씀들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앞전에 그 화환신용장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비서류적 조건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조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요거는 이제 제시가 안 된 걸로 보고 이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제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얘는 지금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셈 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서류를 가지고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이 나오는 게 있냐면은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어느 하나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하고 서로 상충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 이것은 당연히 위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비서류적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장이 요구하고 있는 다른 서류에 나와 있는 거랑 그 정보하고 서로 상충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됐던 것인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은 그 처음부터 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불일치가 발생하는 게 있다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거랑 관계없이 이제 은행은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던 거죠. 맨 뒤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보증에서 명시되어 제시된 서류라고 말을 쓰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구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명시되어서 제시되는 서류 같은 경우는 해당 정보가 이제 다른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조건하고 서로 상충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이것은 불일치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 개런티,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뭐 제시서와 뭐 보증서의 뭐 요건들 쭉 나오는 거, 그 내용 나오는 게 있는데, 예상 나오는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나머지 뭐 9조나 10조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서요. 자, 14조 가볼게요. 프리젠테이션 가보겠습니다. 제시라고 말을 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제시를 하는 장소와 시기가 나와 있게 돼요. 첫 번째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에서는 지금 장소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시기가 나와 있는데, 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발행한 장소, 발행지 또는 보증상에 명시된 다른 장소에서 제시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보증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원칙은 이 보증서를 발행한 장소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발행한 자겠죠. 발행한 자. 발행한 은행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한 쪽이 아니라 별도로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명시된 곳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곳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발행한 장소 또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별도로 이제 명시된 다른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기가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만료 이전까지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도 신용장 거래 생각해 보시면은 60회 600에서도 당연한 거지만 제시를 위한 유효기한, 제시 기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결제나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을 제시일로 간주해가지고 그 날짜가 경과되기 전까지 이제 제시를 하도록 하는 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항 가볼게요. 제시는 완전해야 되고, 다만 추후에 완결될 것이 제시상에서 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제시는 만료 이전에
완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결되어야 한다, 뭐 완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제시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거의 그걸로 끝난다고 원래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채권자가 여기는 수익자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보증인에게 서류 제시하게 될 거잖아요. 요구하는 서류 제시를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원래는 그걸 끝난다는 거죠. 한번 그 제시를 하면 끝나는 것인데 다만 이걸 하면서도 내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그 뒤에 또 올 게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그 이후까지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제시한 것들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고요. 그 뒤에 오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와 있게 되고요. 예, 제시는 만료 이전에 그 완결하는 게 맞죠. 만료 이전에 완결하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한번 추후에 지금 그 완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추후에 오는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그때 완결을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항 가볼게요. 자, C항은 뭔지 봤더니 전자적인 제시 형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에서 전자적 형태로 제시할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상의 그러한 제시를 위한 형식, 뭐 데이터 전송 시스템, 그다음 전자조서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에서 그러한 명시를 누락한 경우에는 서류는 인증이 가능한 어떠한 전자 형식으로 제시가 되거나 종이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인증이 불가능한 전자 서류는 제시가 안 된 것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칠게요. 전자제시. 그런 경우에는 이거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보통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형식을 쓸 건지 그죠? 포맷을 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죠. 맞나요? 엑셀, 뭐 PDF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자주 보는 이런 파일들, 이런 형식 같은 경우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파일 쓰죠. HWP 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식 자체를 이렇게 한글로 하게 됐을 때는 상대방에서는 모르는 거죠. 못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형식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이 따로 없을 때는 어떠한 형식이든지를 불문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자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 서류를 제시하는 것들도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언급했었지만 그게 나왔던 거죠. 저희가 원본과 사본이 없는 개념 대신에 이 서류가, 이 전자적인 서류 자체가 유효한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인증이 되지 않은, 인증이 불가능한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제시가 안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2항이고요. 보증에서 제시가 종이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제시는 종이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은 두 가지가 이제 다르잖아요. 종이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 전자적인 형태 같은 경우는 다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을 때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종이 문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항 가볼게요. 각 제시에서는 보증에 관한 보증인의 참조 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시가 이루어지는 보증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심사 기간은 특정일부터 개시가 되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보증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요. 자, 보증인은 일단은 이런 것이 제시가 되면 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요.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일치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급이라고, 그러니까 심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어떤 걸 요구하는 거냐면요.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정.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없던 이유가 뭐냐면 다 종이 문서로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종이로 하는 것들은 이게 따로따로 제시가 되지 않고요. 보통 이제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제시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될 일이 크게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EUCP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보증 같은 경우에 전자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 게 있다고 쳤을 때는 그 전자 방식이라는 것들은 이게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그걸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 심사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하나 들어왔다 해가지고 심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특정이 됐다고 했을 때 있죠. 그러니까 뭔가 들어와 있긴 해요. 내 그 전자 주소로, 메일로 뭔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게 그 끝난 것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참조번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특정된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종이 문서가 아니라 이렇게 전자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증인의 참조번호라든지,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뭐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나머지 부분 넘겨보시면은 제 20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조. 20조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20조 가기 전에, 넘기기 전에 아까 저희 봤었던 14조에서 뒤 안 봤던 지항을 한번 가볼게요. 지항. 자, 보증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 청구나 보강 진술을 포함하여 보증 신청인이나 그 수익자에 의하거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된 서류는 보증 언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여타의 자에 의해서 발행된 서류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될 수가 있고 보증 신청인 또는 수익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된 서류는 보증인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보증에 관련된 언어, 보증 언어를 말을 하는데 언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처음부터 이제 특정하게 뭔가 정해진 게 있다. 이때는 뭐 어떤 것이든 불문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죠? 어떤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다만 보증 신청인 또는 수익자 등에 의해서 발행된 서류는 보증의 언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발행된 서류죠. 그러니까 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여기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발행자가 누군지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증 신청인 위에다가 쓸게요. 위에다가 보증 신청인, 그 다음에 수익자, 그 다음에 이들의 대리인, 그리고 기타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 원칙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보증 언어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언어를 불문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5조 가볼게요. 지급 청구 요청 뭐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이게 뭔지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증상 지급 청구는 그 보증에서 명시된 다른 서류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신청인의 기초 관계상 의무 위반의 내용을 표시하는 수익자의 진술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그거죠. 저희 아까 제가 언급했던 보강 진술을 말을 하고 있는 거, 보강 진술.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일단은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보증인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수익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별도의 어떤 그걸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진술 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증에서 명시된 다른 서류를 가지고 보강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걸 가지고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자의 진술에 의하여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진술은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요. 지급 청구 내에 기재가 되거나 지급 청구에 첨부되거나 그 지급 청구를 특정하는 별도의 이제 문서에 의해서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희가 어쨌든 간에 보강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의 어떤 그런 여기 사실을, 채무 불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보강이 되는, 그러니까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보강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급 청구할 때부터 지급 청구서에 기재를 하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급 청구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뭐 참조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별도의 서류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 서류상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서명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유효한 걸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서명된 서류에 기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자, 보증상 지급 청구는 이를 보강하는 진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보강 진술은 지급 청구에 포함해도 되고 별도의 서명된 서류로 작성해도 무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항 가볼게요. D항. 이게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제 그 말 나와 있어요. 지급 청구나 보강 진술은 수익자가 지급 청구를 제시할 권리를 갖는 일자 전의 일자로 날짜가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서류는 그 전의 일자로 일부될 수 있다. 지급 청구와 보강 진술 및 서류는 그 제시일 후에 일자로 일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과 이제 다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하게 보는 서류가 뭐냐면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은 지급 청구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강 진술이죠, 보강 진술. 이런 것들을 지금 날짜를 말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겠지만 아까 보셨던 보증서, 그죠? 보증서 발행 일자보다도 먼저 발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쓰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보증서 발행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날짜가 있는데 제시를 한 날짜 이후의 날짜로도 표시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면은 지급 청구든 보강 진술이든 요거는 말 그대로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증인에게 그러니까 대금 지급 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보증서가 발행되고 나서부터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도 여기 나와 있는 그 지급 청구라든지 보강 진술 같은 경우는 보증이 되기 전에 하는 것들은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발생도 안 된 것인데 발생도 안 된 건데 먼저 돈을 달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 나머지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이 날짜 상관없이 미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 청구라든지 보강 진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의무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후부터 내용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런 상관없이 어떤 날짜가 표시되어도 상관없다 말을 하는데, 다만 제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제시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불이행이 발생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내가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인데, 어떠한 서류라도 그 제시한 이후의 날짜로 표시된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앞서 그 신용제한 통일식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유효기일보다 늦은 일자로 발행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